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1대, 10대, 100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품질 부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장 내에서 해결되면 1, 시장에 나가면 10, 고객의 손에 들어가면 100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공장 내에서 해결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대체 왜 아직도 우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품질 이슈를 목격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서는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강의를 진행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이영훈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품질 관리에 대한 관점의 혁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품질 이슈의 하나죠. BMW의 화재 품질 이슈를 한번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방금 영상에서 본 품질 이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BMW 자동차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품질 이슈인데요. 물론 굉장히 발생하면 안 되는 이런 사고지만, 저희가 냉철하게 회사에 끼치는 피해, 비용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런 위험한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리콜 비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나오는 이 기사에 따르면 BMW 코리아의 작년 영업 통실액은 사상 최초로 4,80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비용의 대부분은 실제 품질 이슈로 야기된 리콜 비용, 이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직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법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에 따르면 실제 BMW 화재로 인한 사고의 그 당사자들이 2,000명 이상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BMW는 잘 아시다시피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속 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품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BMW의 판매량은 급감했고요. 한동안, 그리고 어쩌면 영원히도 끝나지 않은 불자동차라는 오명이 따라다닐지도 모르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은 화재와 같이 치명적인 이슈에만 한정될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에 따르면 꼭 그럴 것만은 아닙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3만 일에 가까운 리콜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의 경우에도 화재와 같이 크리티컬한 심각한 품질 이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만 여대에 가까운 리콜이 발생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사들에서 본 것과 같이 품질 이슈는 제 회사의 생존과 직결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사와 같이 화재와 같은 이런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리콜 비용으로 2.9조 가까운 품질 비용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 신용도 저하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품질 이슈는 자동차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제품에만 한정된 결과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를 확인해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수년 전에 발생했던 LG V20 그리고 G4 관련된 무항부팅 이슈였는데요. 물론 휴대폰은 자동차와 다르게 생명에 직결된 이런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품질 이슈 발생으로 인해서 실제 제품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LG는 휴대폰 사업에 철수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런 품질 이슈는 왜 발생을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혹시 품질 이슈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사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현대차, 기아차의 오너인 정몽구 정의선 회장이 실제 품질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연설인데요. 이렇듯 국내 대부분의 회사는 품질 이슈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품질 이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부서보다 낮은 것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른 부분보다 품질 경영에 대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뿐 아니라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은 것도 원인이 아니죠. 그렇다면 혹시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품질 이슈를 대응하는 인력의 수준이 낮아서일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 이 기사는 현대차, 기아차에서 품질 관리를 하는 담당자들이 18년 이상의 근속을 한 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품질 이슈도 발견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장비 수준이 낮아서 품질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기사를 보면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유수 기업들은 품질 관리 장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비전 그리고 기타 품질 장비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 검사 장비 수준을 이루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의 방향성, 우선순위, 인력, 장비 이런 모든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까지도 왜 우리는 이런 품질 관리에 대한, 그리고 품질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모든 원인이 품질 관리 방법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질 이슈를 잘 찾아내면, 좋은 인력, 좋은 장비로 품질 관리의 정확도를 높여내면 시장으로 나가는 품질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품질 이슈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품질 관리 방법론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고요. 이 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품질 이슈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이런 방법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기존에 우리가 접근하던 품질 관리의 방법론입니다. 잠시 설명했듯이 우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품질 관리 단계를 두고요. 불량품이 공장 밖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이런 방식의 접근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주어진 검사 항목에 맞게 열심히 검사를 하면 좋은 품질이 보증이 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왔죠. 그림에 있는 예시와 같이 자동차 공정이라고 예시를 들면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출하되는 그 과정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를 우리가 마련을 하죠. 그리고 모든 체크 포인트에서 지금까지 공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그리고 혹은 공정과 공정 사이에 이상이 없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품질 관리를 대응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무리 각 공정에서 열심히 품질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력, 좋은 장비를 가지고 열심히 검사를 해도 항상 100%라는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쓰든 어떤 인력이 하든 우리가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공정과 공정 사이에서 모든 체크 포인트에서 열심히 검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품질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2만 개, 3만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각 부품에 관련된 공정들의 모두 품질 관리 단계를 우리가 투입하게 되면 품질 관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그 제품은 실제 폐기를 한다거나 재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재작업이나 폐기 비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는 이 검사 항목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검사를 하고 정확도 높은 검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품질 이슈가 공장 밖으로 유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우리가 주어진 검사 항목에 문제가 있는지 이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각 공정의 결과물 그리고 완성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각 공정의 내부, 공정의 세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데이터 기반의 사전 품질 관리 이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이라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본적인 공정 프로세스는 동일하죠. 준비하고 공정을 거쳐서 생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출하하는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동일한데 그 아래쪽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 모든 공정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즉 각 공정이 끝난 다음에 완성된 결과물을 볼 게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혹시 우리가 불량 이슈가 발생할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완성차가 불량 이슈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대응하는 이런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품질 대응 이 부분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할 품질 관리의 방향성이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그리고 사전 품질 예방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품질 분석 시스템은 50만 개의 설비 센서에서 초 단위로 수집된 40억 건의 1년치 누적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넥스플랜트 애널리틱스는 엔지니어가 1년치의 테라급 데이터를 원형 그대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비 노화 분석 기능이 함께 적용되어 각 설비별로 쌓여있는 센서 데이터를 통해 노화 지수가 산출되었습니다. 또 복잡한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진단 장치로 이온 주입 기계의 심각한 노화 상태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덕분에 정기 점검일을 앞당겨서 기계 고장을 미리 방지하게 되었죠. 네, 이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S의 넥스플랜트 솔루션에 대한 소개 영상인데요. 여기 영상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최근에 나오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품질 관리 그 측면은 모두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존과 다르게 사후적으로 우리가 정확도 높은 품질 관리를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에 품질 관리를 예방하자 이런 방향성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실제 업계에서도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기아 자동차에서 제시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 정의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많은 요소와 굉장히 많은 기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를 정의함에 있어서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스마트 팩토리의 수준과 단계를 정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몇 개만 보면 데이터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단계는 레벨 0,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시작하면 레벨 1 혹은 2,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 수집한 후에 이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모델링을 하게 되면 레벨 3, 4,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연결하고 지능화해서 관리할 수 있다면 레벨 5, 이런 식으로 많은 스마트 팩토리 요소 중에서도 데이터 기반, 특히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의 방법론이 왜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형태의 단순함과 그 의미의 복잡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단순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엑셀 파일에 각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시간 순으로 쭉 기재된 이런 데이터만 받을 수 있음에 불구하고 실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철강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재료공학의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화합물 제조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마찬가지로 화학공학 지식이 필요하죠. 또는 자동차 회사에서 혹은 설비 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해석하려면 기계공학의 지식이라던가 최소한 관련된 기기, 제어기의 동작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죠. 실제로 저의 경험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그 제조 관련된 그 생산 현장에 관련된 혹은 품질 관리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실제 프로젝트 기간이 1년이다 하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실제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관련 지식을 배우고 관련 지식을 이제 탐구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도메인 전문가와의 협업, 이런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현업의 전문가들은 많은 리스크 속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공장의 라인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산 라인 하나를 바꿨다가 만약에 수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회사 전체에 큰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슈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제조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현업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업무를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뭔가 그 인사이트나 밸류를 도출하는 분석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생산 현장에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A, B, C라는 변수가 있을 때 A라는 변수를 바꿔봤을 때 나오는 결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또 B라는 변수를 접근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혹은 C라는 변수가 생산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런 액션들을 현장에서는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했을 때 실제 양산 라인에 이런 걸 적용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가들은 한 1% 정도의 품질 이슈가 줄어들었다 하면 상당히 이제 높은 결과로 평가를 하는 반면에 리스크를 안고 적용을 해야 되는 이제 라인의 현업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 밸류가 있을 때만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기대치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메인 전문가와의 이제 의견 차이,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극복하는 이제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가 이제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시간 지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지연은 영어로 타임 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정의를 살펴보면 실제로 생산하는 설비나 공정의 위치 차이로
설비나 폼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정의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인자 x1과 x2, x3, x4 라는 조건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조건들이 이제 타겟 y, 자, 오른쪽에 있는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인자 x1에 어떤 처리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타겟 y에 언제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타임 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나마 이제 디스크리트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계나 자동차 공정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으나 화학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이런 이제 화공 관련된 이런 제조 현장에서는 실제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언가를 추출하는 공정이라고 했을 때 인자들은 많은 경우에 뭐 기포제, 포화제, 여러 가지 촉매 이런 농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농도, 어떤 촉매의 농도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반응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품 Y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언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뭐 예측을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항상 그 많은 변화가 있게 되죠. 자,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저거는 마찬가지로 그 추출 공정에 대한 예시인데요.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와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실리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결과를 보면 앞에 있는 X 10개 정도의 X1부터 X10이라고 했을 때 이 공정 변수들은 상당히 값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자, Y 값은 계속 일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런 화학 공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X에 대한 처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Y,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이 즉각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딜레이가 미치면서 발생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따라서 자, 이런 타임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조 공정, 센서, 설비 이런 것들의 상징 위치라던가 아니면 뭐 공정 상황, 데이터 제어 로직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재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간 지연이 이제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 품질 관리를 이제 어렵게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원인은 식스시그마로 인한 트라우마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을 관리를 하고 자, 품질을 관리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죠. 2000년대 초반에 획기적으로 유행을 했던 식스시그마 이 방법론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기반하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품질을 관리하자 이런 목적의 방법론이었습니다. 네, 산업과학 그 졸업생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드마익이라는 용어도 식스시그마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디파인하고 매저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이 과정을 컨트롤하자. 네, 이게 이제 식스시그마의 이제 기본 방향성이고요. 사실 이것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의 방향성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식스시그마가 이렇게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왜 지금은 식스시그마를 이제 내세우는 기업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을까요? 네, 일단 식스시그마가 이제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제 실패 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후에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에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그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식스시그마가 실패했던 요인은 가장 첫 번째로는 제조 공정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한 분석 교육만을 반복했다. 이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식스시그마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뭐 T테스트, 아노바 이런 방법론들은 다룰 수 있는 변수가 많아야 한 3, 4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뭐 한 그 인자가 센서 하나라고 하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변수가 나오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그 얘기는 이렇게 복잡한 공정을 3개 혹은 4개의 핵심 인자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혹시나 3, 4개의 핵심 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공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3, 4개의 핵심 인자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식시그마 실패 그 예시 중에 하나를 말씀드려보면, 실제 식시그마 방법론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2000년대 초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제 수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식시그마의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저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 인자를 가지고 공정을 설명하고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실제 반도체 라인에서 일하시는 현업의 담당자분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품 파우더, 이 입자가 실제 반도체 기판에 내려앉아서 이게 이제 폼질 이슈를 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수율이 떨어지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도 가능할까 말까 하는데, 핵심 인자 3개, 4개로는 이런 예상치 못한 원인을 찾아내기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얘기되는 식시그마의 실패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요인은 우리가 식시그마에서 가정하는 여러 정규성, 독립성 이런 가정들이 실제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뭐 설비에서 나오는 센서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뭐 동일한 설비에서 나오면 당연히 자기 상당성이 굉장히 높은 데이터일 수밖에 없음에도 식시그마에 사용하는 방법론들은 정규성, 독립성 이런 가정들에 이제 부합하는 데이터만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식시그마의 기본 가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원인들로 식시그마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회사에서 적용하기를 꺼려하는 방법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품질 데이터 분석, 데이터 기반의 품질 관리 이제 어려운 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품질 이슈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슈고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즉, 품질 관리 데이터, 그건 어렵지만 이 방향은 우리가 꼭 봐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런 방향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반 사전 품질 예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의 예시와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도 여타 데이터 분석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분류, 회귀, 군집합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에서도 분류, 회귀, 군집합 방법론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분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한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가 속할 클래스를 예측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 그러니까 클래스를 알지 못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제 클래스로 할당하는 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품질 관리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류 예시는 이제 이 제품이 불량 혹은 양품으로 생성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그 불량 타입 중에서도 어떤 타입인지 예측하는 것도 이런 문제에 속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은 이 설비가 고장인지 혹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문제도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약을 처방한다고 했을 때 실제 이 약이 사람에게 처방되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분류하는 이런 게 기본적인 분류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불량 타입들이 있을 때 어떤 불량 타입인지 분류하는 것도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분석의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웨이퍼의 불량들인데요. 웨이퍼의 불량 중에서 어떤 타입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지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회귀, 리그레션은 분류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개체의 목표값을 예측하는 이런 방법론이고요.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클래스를 예측했다면 회귀는 구체적인 밸류를 예측하는 것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 변수의 정례적인 값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를 똑같이 회귀로 치환을 해보면 그러니까 불량인지 양품인지 예측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불량률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꾸면 회귀가 될 거고요. 설비가 불량인지 아니면 정상인지 예측하는 문제를 회귀로 변경하면 설비의 잔전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죠.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회귀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와인 가격 예측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의 조절이 필요한데요. 원료부터 시작해서 숙성 기간, 들어가는 첨가물의 비율, 여러 가지 와인 공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합하면 최적의 와인, 가장 높은 품질의 와인, 그리고 가장 고가의 와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드는 게 이제 회귀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전에 학습하지 않고요. 유사한 데이터들을 같은 그룹, 같은 클러스터로 모으는 이런 작업들을 군집화 혹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의 데이터 분석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류와 회귀와는 다르게 사전에 모델 학습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없이 데이터를 군집화해 보면서 완성된 군집 안에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주로 이런 작업들을 군집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비 상태를 분류를 군집화 예시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설비 상태가 양품인지 불량인지 사전 레이블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분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레이블 없이 일단 분류하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 군집은 불량을 야기할 수 있는 군집이다 혹은 불량을 야기하지 않는 군집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군집화 예시로 문제를 바꾼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군집화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실내 공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등 여러 가지 공간적인 특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공간들을 가지고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적합한 공기청정기라던가 온습도계를 가동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클러스터링, 군집화 기법의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방금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클러스터링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예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다룰 데이터는
이제 공정 데이터입니다. 공정 데이터란 부품이나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로 부품의 형상에 관련된 길이, 너비 등등 이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제품에 가해지는 설비의 데이터, 압력, 속도 이런 데이터를 포함해서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공정 데이터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양품을 만들어내는 데이터인지 혹은 분량을 만들어내는 데이터인지 예측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장 첫 번째 예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 데이터 기반 분량 예측의 예시로 자동차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 부품은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동일한 스펙으로 우리가 열심히 품질 검사를 하더라도 각 공장별, 라인별 상당히 많은 분량률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를 사전에 공정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고요. 혹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원인들이 우리가 품질 이슈를 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한번 예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실제 공정 데이터들이 예시고요. 자, 변수 그 명들은 보안 이슈 생략을 했지만 최종 그 엔진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린더 압력, 오일 압력, 오일 온도, 흡기 압력, 연료 분사압 등등의 공정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실제 공정 변수로 결과물의 품질을 예측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한 거고요. 1차적으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여기는 모델명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측 모델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수치들은 예측 모델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변수들을 수치화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14번 변수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도 가장 높은 중요도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 데이터 기반 분량 예측 이 모델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전에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상태는 이제 추후에 분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양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류해서 분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 부품이나 제품은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거기서 폐기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완성된 모델들을 가지고 중요한 변수를 파악해서 그럼 중요한 변수는 그러니까 품질 이슈를 야기하는 혹은 품질 이슈를 야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이제 관리 대상으로 확인하는 두 번째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시로 보면 아까 우리가 14번 변수가 분량을 야기하고 야기하지 않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판단이 되었는데요. 이 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해 보면 기존의 우리 관리치, 스펙 관리치가 과연 적절한 스펙이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존의 이 변수, 14번 변수의 관리치는 이제 1000이었죠. 기존에는 1000 정도는 굉장히 안전한 관리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 변수의 분포에 따른 분량률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했던 그 범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저 기존 관리치 1000이 적절한 관리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를 분량이 없는 레벨로 조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더 왼쪽으로 당겨서 999라던가 998 정도의 적절한 스펙 관리치를 다시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공정 데이터 기반 분량 예측의 두 번째 활용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서 그 분포를 확인을 해서 관리치를 이제 세부 조절한 오른쪽의 결과고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사전 그 품질 예방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관리치가 과연 적절한 관리치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이 모델링을 통해서 중요한 변수에 대한 관리치를 재조정한 이런 결과를 오른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정 데이터를 다뤄봤는데요. 이제 공정 데이터 말고 이제 설비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비 데이터는 제품이나 부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설비 자체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설비의 진동을 이제 설비 데이터의 가장 유명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설비의 진동은 사실 설비 데이터라고 하지만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설비의 진동이 많아도 제품은 정상 제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설비의 진동이 없다고 해서 항상 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즉 이제 같은 설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는 우리가 공정 데이터, 그리고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설비 자체의 데이터는 주로 이제 설비 데이터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설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향성은 이제 설비의 심각한 고장이나 품질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설비의 결함을 미리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또는 설비의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이게 설비 데이터의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예시로는 설비의 진동이나 압력, 전압, 전류, 토크, RPM 속도 등등이 설비 데이터가 될 것이고요. 설명한 것처럼 이제 같은 설비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이제 공정 데이터로 분류될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 주로 우리가 설비 데이터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설비 데이터의 분석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 이슈로 상세한 내용을 생략을 했지만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 공정 중에 사용되는 로봇의 데이터고요. 로봇 설비 데이터 중에서 토크, 압력, 온도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C계열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군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군집에 따라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 군집은 이상 데이터, 이 군집은 정상 데이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예시는 실제 문제가 있는 설비 데이터 그리고 문제가 없는 설비 데이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불량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데이터 그리고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는 설비 데이터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뭔가 그 부하율의 변동이 상당히 더 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실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설비 데이터도 정상이 있고 비정상이 있는데 왜 아까 공정 데이터와 같이 분류 문제로 모델링을 하지 않고 군집화, 클러스터링 모델링을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설비 데이터는 제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공정 데이터라고 하면 제품의 형상이 예를 들면 2.5mm다 하면 2.5mm의 데이터, 2.5mm의 제품은 항상 불량이거나 항상 양품이 되겠죠. 혹은 제품의 가해진 압력이 10파스칼이다 하면 이 10파스칼 압력을 받은 제품은 항상 양품이거나 항상 불량품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지만 설비 데이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데이터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얘기는 설비 데이터는 진동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고 해서 항상 불량이 야기되거나 항상 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혹은 설비의 온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불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설비의 온도가 정상이라고 해서 항상 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설비 데이터는 분류 문제로 모델링 하기에는 실제 변수와 결과값이 1대1로 항상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분류 모델 전에 클러스터링을 하고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군집은 아마도 불량률이 높을 걸로 예상되는 군집, 혹은 이 군집은 아마도 불량률이 거의 없을 걸로 예상되는 군집,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러프한 군집을 만들어내는 게 설비 데이터에 더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1대1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류 모델링보다는 러프하게
먼저 군집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론을 먼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우리가 군집화를 통해서 파악한 분량을 야기하는 군집 혹은 분량률이 거의 없을 거로 예상되는 군집에 따라서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상 군집으로 예상되는 설비 상태가 많아질수록 현장에서 실제 저렇게 알람이 발생했다는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어. 즉 우리가 만든 클러스터링 결과가 상당히 정확한 그 현업의 결과를 모델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세 번째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예시는 제조 환경 데이터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공정 데이터, 설비 데이터는 제품에 가해지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 제조 환경 데이터는 제품이나 부품에 가해지는 데이터가 아니라 제조 환경, 작업 환경 같이 작업장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습도, 분진, 악취, 진동, 미세먼지 등 제품에 우리가 가해지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데이터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제조 환경 데이터는 상당히 우리가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제품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데이터거나 아니면 설비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제품에 미쳐지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분석하는 데이터에는 이제 배제되어 있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공정 데이터와 설비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작업장 혹은 작업자에 대한 데이터도 관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니즈에서 제조 환경 관리 이런 부분도 요즘 이제 포커스를 받고 있고요. 네, 제조 환경 데이터 예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공정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세한 정보는 생략을 했지만 이 정보는 그 제조 공정의 특정 부스에서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예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되어 있지만 본 예시에서 다룬 데이터도 온도, 습도, 먼지량과 같은 제조 환경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각 제품과 그에 따른 분량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분량률이 실제 야기되는 분량률의 수치고요. 먼저 이 가장 많은 분량률이 야기되는 그 라인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분석 대상으로 선택된 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가지고 회귀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변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조 환경 변수라고 생각하는 온도, 습도, 먼지량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그 라인에서 발생하는 분량률 요걸 이제 예측하는 모델링을 만들고요. 이 그림 가운데 있는 수치들을 보면 각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그 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자, 제품 1 같은 경우는 평균 온도가 가장 중요한 그런 변수라고 도출이 될 수 있고요. 제품 2, 3, 4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습도 그리고 제품 5, 6 같은 경우는 먼지량 10나노미터의 먼지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파악이 될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우리가 분명 공정 데이터, 설비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조 환경 데이터,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조 환경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분량률에 상당히 높은 상당히 높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정 데이터 관리랑 유사하게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해서 이 변수들을 관리해서 즉 온도는 얼마 이상, 습도는 얼마 이하, 먼지량은 얼마에서 얼마 사이 이렇게 공정 관리치를 우리가 재선정하는 이런 식으로 분석 결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에서 활용되는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이런 예시들을 함께 다루어 봤는데요. 물론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할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데이터
그리고 어떤 기법이든 현업의 담당자와의 협업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변수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변수의 데이터를 수집할지 이제 이런 리스팅을 하는 것도 현업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도 사실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상식과 일치하는 결과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한 지식도 사실 현업의 담당자한테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법론, 데이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델에 이제 활용하기 위한 이제 현업 담당자와의 이제 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방금 다뤘던 이제 공정 데이터, 설비 데이터, 제조 환경 데이터가 아니라 고객 측면에서의 품질 데이터 이런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에는 텍스트 기반 품질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공정 데이터, 설비 데이터, 제조 환경 데이터, 우리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제 제품의 공정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런 데이터를 다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런 데이터와는 다르게 좀 더 다른 관점의 품질 데이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위에 있는 도식은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제시한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접근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앞쪽에 있는 제조 기반, 제품 기반 접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품질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으나, 새로운 품질 개념은 이제 뒤쪽에 있는 가치 기반, 고객 기반 이런 접근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예로 들자면 실제 고객이 작성한 커뮤니티에 있는 리뷰 정보, 그리고 고객과 직접 소통한 차량의 정비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 기반, 고객 기반의 새로운 품질 개념에 적합한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먼저 실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양이 텍스트 데이터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2015년에 오라클이 조사한 그런 데이터인데요. 이미 2015년에서조차 텍스트 데이터가 이제 다른 데이터, 수치형 데이터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 88%였으니까 현재는 90%, 95%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의 비중이 텍스트 데이터가 훨씬 높다는 점은 쉽게 추론 가능한 이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생성되는 텍스트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포맷을 다 채워야 하나의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 수치형 데이터와는 달리,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쓰고 업로드하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즉 어떤 포맷을 갖춰야 되는 이런 수치형 데이터에 비해서 자유롭게 생성이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는 텍스트 생성의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수치형 데이터에 비해서 많은 데이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 품질 데이터 분석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텍스트 데이터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는 이런 단어들을 시각적으로 차이를 두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2021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 그리고 LG전자와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가전업계 이제 라이벌 회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사회적인 관심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이런 회사로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사의 키워드를 보면 대부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이렇게 반도체 회사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고요. LG전자의 키워드를 보면 OLED TV, 세탁기, 생활 가전, 파워트레인 등등 가전이나 전장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은 경쟁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핵심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사회적 관심 측면에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회사다.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품질 측면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예시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예시는 이제 그 휴대폰 회사가 미국에 있는 고객들의 클레임을 수집을 하고요. 이 클레임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낸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 가장 크게 나오는 단어들은 고객이 가장 많은 클레임을 한 이런 키워드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고객들은 자사 제품에 어느 불만이 가장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프로모션, 구글, 스프린트 레지스터 이런 것처럼 제 기기를 처음에 구매할 때 발생하는 프로모션들에 대한 불만, 프로모션들이 공정하지가 않다, 혹은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how, 세팅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처음에 기기를 세팅하고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워드 클라우드는 굉장히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용자의 불만사항,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의 품질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펀더멘탈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트렌드 분석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트렌드 분석은 키워드에 대한 관심도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비교하는 방법론인데요. 예를 들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고객 관심도를 트렌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브랜드가 해당 기간에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화장품 데이터, 화장품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초기에는 입생 로랑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샤넬이라는 브랜드가 더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경쟁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분석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 분석을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측면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림에 있는 예시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요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를 했지만 이 데이터는 실제 자동차 데이터가 출시된 이후에 고객 반응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출시한 이후에 그 차량 데이터가 언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었는지를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매핑을 시킨 거고요. 이 데이터를 보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고객들의 반응이 가장 많았는지, 혹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가장 많은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품질과 관련해서 고객의 분석뿐 아니라 마케팅 효과들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척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 중에 우리가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홍보 기사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벤트가 가장 많은 고객의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이런 트렌드 분석은 그 분석 범위가 구체적일수록 더 높은 효용,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트렌드 분석은 이제 고객의 반응, 고객 측면에서의 이제 그 고객 접근 기반의 품질을 분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별적인
분류로 나눈 다음에 트렌드 분석을 하게 되면 좀 더 높은 효용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경제성, 뭐 구매 의향, 뭐 서비스, 뭐 안정성, 디자인, 뭐 성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척도로 미리 나눈 다음에 트렌드 분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떤 측면에서는 고객의 반응이 좋아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고객의 반응이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데이터에서 예를 들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반면에 차를 실제로 주행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주행 성능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 분석은 출시된 이후에 시간의 추이에 따른 이제 고객의 반응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네트워크 분석입니다. 사실 네트워크 분석은 뭐 텍스트에서만 활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데이터를 추상화하고 요약하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인데 뭐 텍스트 이외의 예시로는 뭐 이런 지도를 우리가 요약하기 위한 이런 기법을 예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있는 지도를 우리가 요약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을 찾는 거죠. 여기 지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점은 뭐 성주가 사는 성, 그리고 마을이 있는 뭐 시장, 아니면 뭐 농경지가 있는 뭐 농장, 아니면 마을의 입구 이런 이제 것들이 중요한 거점 예시가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길을 연결해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를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네트워크 분석을 이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텍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방법은 먼저 노드는 각 단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노드를 연결하는 엣지, 그 연결은 그 단어가 얼마나 같이 등장했느냐 이런 코어 오커런스의 빈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게 되면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노드가 될 수 있고요. 같은 기사에 함께 등장한 단어들은 그 연결 관계를 우리가 엣지로 그림으로써 텍스트 네트워크를 완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 자동차 회사에서 고객의 VOC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본 결과인데요. 자, 폼질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사항 그리고 클레임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보면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몇 가지의 주요 VOC, 주요 이슈를 판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 있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체결 불량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는 주행 소음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경고등 에어백 이와 같은 실제 시장에서의 고객의 반응을 기반으로 고객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 가장 중요한 품질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도 유사한 분석을 가지고 한 거고요. 다른 차종에서 동일한 텍스트 분석을 했을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 벗겨짐이나 커튼 불량, 혹은 주행 소음, 요철 간섭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품질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떤 품질 이슈가 가장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 그림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슈 중에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뭔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가장 먼저 대응하는지도 또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텍스트 네트워크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문론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 가지 척도가 많은 경우에 이제 같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디그리 센트럴리티라는 척도는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이고요. 자, 이 그림에 따르면 J가 가장 높은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J번째 노드,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품질 이슈로 보면 고객이 얘기한 클레임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리고 다른 클레임들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핵심 클레임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비트윈 센트럴리티는 그림에서는 H 노드를 얘기하고요. 즉 가장 중요한 흐름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B와 같은 노드, 오른쪽에 있는 S와 같은 노드를 연결하려면 H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품질 이슈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 가지 불만 이슈들이 있을 때 이런 불만 이슈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핵심적인 불만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척도는 Closed Centrality라고 해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이제 P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 P 같은 노드는 왼쪽 끝에 있는 E 노드에서 올 때도 4번 정도 올 수가 있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S에서 올 때도 4번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겠죠. 품질 이슈로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고객 이슈들을 네트워크로 만들어 봤을 때 어떤 이슈든 결국 몇 번 연결되면 가장 핵심 이슈에 도착한다, 이런 측면에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IMS 센트럴리티는 좀 기하학적인 개념인데요.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그렸을 때 가장 적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일종의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센트럴리티가 뭐냐, 이런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품질 이슈로 치환을 해보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조금씩 다르게 그려봐도 결국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단어는 뭐냐, 결국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단어는 뭐냐,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얘기할 분석은 이제 긍부정 분석, 영어로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론은 이제 고객이 얘기하는 리뷰 혹은 고객의 반응을 긍정, 부정 혹은 중립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반응을 긍정, 부정으로만 분류를 해도 우리가 이제 기존과 대비해서 몇 가지 굉장히 효용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받은 예시를 우리가 동일하게 긍정, 부정으로 나누게 되면 실제 경제성에 대한 이슈 혹은 외관 디자인에 대한 이슈, 주행 성능, 인테리어에 대한 이슈가 단순히 관심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가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진 거냐 혹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높아진 거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예시를 보면 경제성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외관 디자인 대비 관심도가 훨씬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관심은 사실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반면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경제성보다 관심은 적지만 실제 부정의 비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만 나누는 그 작업만으로도 사실 상당히 높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네, 아까 배웠던 워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긍, 부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워드 클라우드에서는 단순히 고객의 반응이 어떤 키워드에 더 많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면 긍정, 부정을 나누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좀 더 높은 효용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고요. 아까 배웠던 트렌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 부정을 나누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반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게 긍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응이 올라가는지 혹은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반응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기존에 많이 집중했던 제조 기반, 제품 기반 이런 품질 분석 방법론이 아니라 고객 측면 그리고 가치 측면에서의 품질 기반 품질 분석 방법론을 위해서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몇 가지 예시로 살펴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어떤 분석을 활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 어떤 툴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품질 이슈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않았던 비전 데이터 분석 그리고 품질 원인 분석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대, 10대, 100 법칙은 데이터 기반 사전 품질 예방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를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모든 품질 이슈를 바로잡는 것이 회사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방법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